자, 전세대출 중단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죠. NH농협은행입니다. 과거에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한번 설명했던 거에 이제 후속 이야기입니다. 그 농협에서 어떤 걸 했었죠? 우리 지금 대출 너무 많이 나가니까 대출을 뭐 전면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잖아요. 그게 왜 일어났을까? 정부에서 올해 2021년이죠. 21년에 가계대출 증가분을 6% 이내로 관리하세요 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작년에 예를 들어 100억이었다면 올해는 106억 이내로 6%까지만 대출을 해주세요 라고 관리 지침을 내렸다는 거죠. 근데 8월이었죠. 8월에 NH가 갑자기 손을 듭니다. 형, 왜? 농협 너 왜? 뭐가 문제인데? 형, 저 6% 이내로 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저 이미 7% 넘었는데요? 뭐? 야, 너 지금 너 뭐 한 거야? 내가 6%로 관리하라고 그랬잖아. 이제 상반기 지났는데 왜 7%야? 형, 제가 조금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거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형이 뭐라고 그랬어? 너 대출 금지. 너 대출 이제 앞으로 하지 마. 그래서 농협이 저희 이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못 합니다. 저희 이제 뭐 신용대출도 못 하고요. 우선 좀 막을게요. 그게 8월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의미한 규제라고 제가 그때 말을 했었죠. 왜 그러냐면 아니 농협이 안 해주면 뭐 어때? 국민은행 가면 되잖아요. 신한은행 가면 되고. 왜냐하면 농협만 6% 7% 막 치고 나간 거예요. 공격적으로 이제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런데 다른 은행들은 이 규제를, 이 지침을 지키려고 대출을 좀 줄이고 안 해주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사람들이 갈 거 아닙니까? 농협은행이 대출 중단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시중은행들이 극약 처방을 하면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저쪽에서 문을 닫으면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으면 좋은데 안 받겠어요? 내가 지금 집 사야 되고 전세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대출을 안 받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롯데마트가 문을 닫으면 안 가고 재래시장으로 가면 좋지만 아니잖아요. 옆으로 가서 막 하나로마트 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의 대출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타행 대출이 급증하죠. 그래서 농협 대출을 막은 게 뭐 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 다른 곳들이 지금 2주 만에 막 0.5에서 0.8포인트씩 막 대출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풍선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 그러니까 어떤 규제라는 거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이 풍선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를 잡아야 되는데 단순히 이게 규제로 뭘 하지 마라고 하면은 그래 그럼 나 옆으로 갈게. 나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게 풍선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막고 뭐 신용대출 같은 것들도 막 막고 하는데 설마 그래도 전세대출을 막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물론 일부 은행들은 저희 신규 대출 뭐 막을 거예요. 잠깐 중단합니다. 뭐 이러긴 했지만 근데 이 국민은행이 지금 이제 막 파도가 막 밀려오죠. 풍선 효과로 막 우리 쪽으로 막 몰려오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국민은행 전세대출 한도를 줄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줄이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대출을 전세 금액의 뭐 80% 뭐 이렇게 빌려주는데 그게 아니고 자 이번에 전세가 2억이 올랐다. 그러면 2억이 올랐으면은 2억 한도 이 오른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분만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80%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여유분이 만약에 3억이었다. 왜냐면 옛날에 내가 대출을 좀 적게 받아놨을 수도 있잖아요. 다 80%씩 꽉꽉 받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그럼 나 이번에 한 3억 빌릴까라고 했는데 안 돼. 너는 인상분이 2억밖에 안 되니까 대출을 2억만 해줄 거야 라고 막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대출에도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뭐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가장 큰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은 이제 MCI, MCG라는 소위 방빼기 대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 해서 뭐 몇 천만 원씩 빼는 것들을 면제해주는 이런 보험 상품이 있는데 이런 거 우리 안 한다. 가능한 한 전세자금 대출을 건드리지는 않으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목에 찼단 말이죠. 6%에 차와요. 지금 대출이 막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덜 급한 대출들부터 계속 막고 있는 거야. 하나하나씩. 자, 내년 전세가 폭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도 지금 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지금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선은 규제로 막겠다는 겁니다. 이 대출 규제로. 왜냐면 전세가가 폭등하는데 돈을 안 빌려주면 어떻게 할 거냐. 돈을 안 빌려주는데 전세를 어떻게 계약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세가 규제를 조금 일부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뭐냐면 임대차법 2년이 이제 지나가는 내년이죠. 내년 8월부터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쓰는 말 그대로 시장에 던져지는 전세입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시세는 막 몇 억씩 올라가 버렸죠. 뭐 3억, 4억, 5억이 올라간 곳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세 대출을 규제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월세 난민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전세를 올려줘야지 여기서 버틸 수가 있는데 대출을 안 해준다. 그럼 어떡합니까? 월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그 총량 규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제 분양받은 분들, 뭐 청약된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이미 계약은 된 거죠. 청약에 당첨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중도금 대출을 내야 되고 잔금 대출 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이제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주택 담보 대출을 막아야 되니까 주택 관련된 대출을 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6% 이내로 막아야 되니까. 가계대출 총량을 막아야 되는데. 근데 전세 대출은 막기가 뭐해요? 맞죠? 전세는 좀 건드리기 좀 뭐해? 이거는 조금 건드리기 뭐한데? 근데 분양해서 대출을 받아? 이거는 조금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청약 받아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규제가 들어오니까 이분들은 뭐 어찌 보면 진짜 실수요자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미 청약에 당첨돼서 너 이제 우리 집 들어가나? 열심히 돈 갚으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미안해 대출 안 해줄 거야. 에?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지금 3개월 뒤에 잔금 내야 되는데 그건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분들은 차라리 낫죠. 지금 무주택자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무주택자 분들도 있고 뭐 현재 월세 사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도 뭐 내 집 마련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전세라도 좀 바꿔서 가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월세보단 전세 이자가 조금 싸니까. 근데 내가 가려고 했는데 대출 안 해준다. 그러면 나는 뭐 계속 월세 살아야 돼요? 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9월 말인데 아직 대출 규제라는 게 뭐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총량 규제라는 걸 지금 지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대출을 지금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이게 뭔가 더 나올 게 있는 게 아닐까. 아예 또 어떤 정책으로 뭐 신용대출을 조금 더 빨리 막는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 상환을 뭐 강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정책으로 규제가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지금 대출 증가세가 뭐 가파르니까요. 그런데 그 대출이 어디서 많이 늘어나냐면 2030에서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30대들이 집을 사는 거의 주력 세대예요. 왜냐면 30대가 결혼도 많이 하고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되겠다.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되겠다. 라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20대인 분들은 조만간 내가 30대가 될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집을 살 돈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대부분 2030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상당수는 어디가 있어요? 다 전세 자금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 뭔가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주식을 하든지 비트코인을 하든지 부동산은 못 사지만 어떻게 좀 돈을 굴려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좀 키워보겠다라고 2030 세대들이 지금 돈을 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봤을 때 야, 이 전세자금 대출? 이거 실수요자들이 쓰는 건 맞는데 근데 2030 얘네들이 보니까 이거 집 사는 애들도 있고 아니, 집 살려고 딴 길 갔다가 집 사러 오는 애들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이게 꼭 실수요자들만의 대출일까? 라고 생각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 이런 분들도 지금 타격을 받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수도권 무주택 30, 40 세대들 이분들도 집 사야 돼 지금 맞죠? 2030들이 집도 사지만 30, 40은 진짜 더 필요하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집을 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매 여력이 안 되는 거야. 무주택자 입장에서 최근 3, 4년은 정말 힘들었잖아요. 내가 월급이 뭐 2배, 3배 오른 것도 아닌데 집값은 뭐 2배, 3배가 올라 버리니까 2, 3년 전에 가지고 있는 돈 대비
크게 많이 모은 것도 없는데 집값은 저 멀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리고 열심히 갚아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대출을 점점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주고 문이 계속 좁아집니다. 점점 막혀. 그리고 이제는 뭐 전세 대출도 안 해주려고 그래. 신용 대출도 계속 막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냐? 그리고 아까 2030 세대들 중에서 저 좀 이 전세금 가지고 이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뭐 비트코인이나 막 주식할게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순전히 20대들 중에도 경제력이 가장 약한 시기가 20대니까 이 분들 중에는 순전히 전월세를 살려고 대출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뭐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게 지금 뭐 반지하도 전세가 막 엄청 뜁니다. 그리고 원룸들도 지금 서울의 웬만한 원룸들 거의 전세가 막 2억 가까이 막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초중반, 내가 이제 막 사회 초년생 직전인 분들, 이런 분들이 월세를 하나 얻으려고 해도 서울은 만만한 동네가 아니란 말이죠. 뭐 지금 다 뛰었으니까 전세가.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떻게 살아보려고 해도 대출 없이는 안 되는 상대적인 경제적 약자 20대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이 계속 막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 전세 대출을 무조건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또 틀린 얘기인 게 이 전세 대출이 이게 계륵입니다. 계륵이 뭔지는 아시죠? 이 닭갈비 살을 말하는 건데 이걸 뭐 대출 규제를 안 하자니 조금 애매하고 규제를 하자니 또 애매한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전세 대출을 해준다는 게 이 제도화가 돼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 차주, 이 전세입자죠. 전세입자가 돈을 못 갚아도 국가가 대신 내줄게. 걱정하지 마. 라는 보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은행들 입장에서는 아주 저리에 싼 이자로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보장하니까. 이 이자가 높다는 거는 이 차주가 못 갚을 것 같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이자를 많이 받는 건데 국가가 보장하는데 이자를 못 갚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금도 뭐 확실하고 그래서 저리로 빌려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게 돈이 싸니까 어떻게 막 빌리는 거예요. 월세를 사는 거는 사람들이 좀 싫잖아요. 아무래도 월세가 비싸니까. 근데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면은 월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 조금만 빌려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안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돼?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받아가지고 좋은 집으로 가버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는 족족 대출 받아서 따라잡고 그러면 또 전세를 높여도 누가 들어오니까 다시 또 전세가가 또 뛰는 이 제도. 대출을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전세가가 같이 올라가는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야?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2017년부터 21년이죠.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가계대출이 뭐가 많이 늘었을까를 보면은 이 주택대출은 거의 늘지가 않았습니다. 10%대예요. 당연하죠. 지금 집을 산다고 해서 대출해 주는 거는 극도로 지금 막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을 보세요. 그러면 25%가 늘어서 지금 100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 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포지션인 분들이니까 내가 전세 사는데 왜 대출을 안 해줘? 네, 해드릴게요. 알았어. 해서 100조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개인 사업자들도 대출을 받지만 이 신용대출에도 전세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전세금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주니까 여기에 이제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돈이 막 공급이 되고 그러면 전세가가 같이 뛰고 매매가도 같이 뛰고 이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잠깐만 요거를 좀 막긴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계륵이다. 그래서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6년 동안 전세 대출이 500%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과거 대비 지금은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전세 대출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현금 박치기로 집을 얻고 그 다음에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더 큰 전셋집으로 이사가고 더 비싼 집으로 이사가다가 집 사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세 대출을 잘 안 받았는데
요즘에는 전세대출을 엄청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받아가지고 저리에 아주 싸죠? 싼 이자를 내고 뭐 1억, 2억, 뭐 3억 이렇게 목돈을 만들어서 집이 아닌 주식, 비트코인 뭐 이런 데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사업 자금으로도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투자 용도, 뭐 사업 용도로 돈을 옮겨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곧 이 갭 투자의 원동력이 된다. 이걸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계속 해주니까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그럼 매매랑 전세랑 이 갭 차이가 점점 작아지니까 또 집을 사러 오고 그러니까 이걸 규제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세대출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무주택자 복지라는 게 있어요. 아니 무주택자예요 저는. 그러면은 나는 뭐 비싼 월세 내고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 이자를 좀 싸게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이 무주택자들한테는 복지 개념이 있는데 반대로 이게 싼 투자금 대출이라는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일로 가는 걸 막아야 돼. 이거 어떻게 막아? 그런데 이게 핀셋으로 규제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은 지금 못 삽니다. 집은 아예 못 사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사거나 대출 받아가지고 뭐 신용대출까지 섞어가지고 비트코인 사거나 이런 걸 어떻게 막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출 자체를 막으려는 정부의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 대출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대출을 이제 안 해준다. 잘 됐군요. 이제 전세 대출 안 해주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3억이 올랐다. 그럼 대출을 해주면 3억을 빌려가지고 그걸 올려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출 안 해주니까 누가 그 돈을 올려줍니까? 이제 올려줄 수가 없다. 맞죠?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대출 안 해주는데 어떻게 3억을 올려줘? 그러니까 전세가는 떨어질 것이다. 이제 하락 시그널이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전세 대출을 왜 받는가? 왜 받죠, 이거? 우리가 왜 받아? 우리가 전세 대출을 왜 받죠? 자, 전세 대출 받는 분들의 상당수 논리가 이거예요. 아니, 그 같은 집을요, 월세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자 대비 더 월세가 비싸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게 차라리 쌉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월세 차익이 오히려 남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월세를 살 바에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를 내면 오히려 돈이 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전세 대출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주인한테 월세를 줘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월세밖에 없잖아요. 전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살 때는 주인한테 월세를 내는 게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인데, 야, 너 뭐하러 주인한테 월세를 내냐? 그냥 은행 이자를 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줄 돈을 은행에다 줘. 대신에 우리가 조금 이자 좀 싸게 해줄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좋고,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러네. 월세 대비 어차피 은행 이자가 좀 싸니까 어차피 낼 거 은행에다 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규제한다는 거야. 그럼 뭡니까? 이제 역으로 돌아가는 거죠. 야, 미안하다. 야, 그동안, 야, 네가 은행에다가 내면서 조금 싸게 냈는데, 야, 그거 좀 막을게.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전세가 떨어지겠군요.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지. 자, 은행에다가 내던 거를 주인한테 내란 얘기야. 그게 무슨 소리죠? 이제 월세 내라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은 전세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월세를 내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억 전세가 6억 된 곳들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3억을 어떻게 올려주냐? 아, 그러면 이거 전세 대출을 해주니까 전세 대출 받읍시다. 그냥 이자가 한 3% 정도 되니까 대략 그냥 75만 원 정도 이자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전세 대출을 해주면. 이자는 3%로 가정하고요. 근데 이제 대출 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전세는 6억이야. 맞죠? 여전히 전세는 6억이지 이게 3억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자, 저기 임차인님 지금 원래 보증금이 3억이었죠? 근데 지금 전세가 6억으로 뛰었습니다. 이 나머지 3억을 어떻게 내실 거예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아, 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대출을 안 해줍니다. 어떡하죠? 그러면은 뭐 원래 저는 3억 받았었고 굳이 3억도 안 받아도 됩니다. 저는 그냥 월세로 주세요. 라고 하면서 반전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는 증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3억의 보증금은 그대로니까. 여긴 그대로죠. 그러니까 그냥 대출 연장하시면 되고 월세를 더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전세가 월세화가 되는 겁니다. 월세화가. 그래서 반전세만 늘어난다. 이 대출 규제 해봐야 결국에는 무주택자들한테 피해가 갈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맞는 논리겠죠. 아니요, 전세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올라간 분만큼 월세로 반전세화가 될 것이다. 은행이자 낼 거를 주인한테 내세요라고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말했죠. 나가버리면 되잖아요. 뭐하러 3억을 올려줘. 그냥 나가면 되지. 그런데 이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미혼인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미혼이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빌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원룸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있고 특히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가서 좀 출퇴근을 좀 힘들게 하는 것도 뭐 부부가 신혼부부면 해볼 만도 해요. 그런데 또 외곽으로 나가면은 또 교통비가 또 들죠. 그러니까 교통비라는 게 들고 시간도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을 생각하면은 그냥 월세를 올려주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그 애매한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나가볼 만도 해. 근데 애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애를 전학시키고 학원을 다 바꾸고 병원도 다니던데 다 이제 바뀌고 이제 뭐 애 친구들 다 없어지고 완전히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까지 고려하면은 나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느 선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 동네에서 쭉 살았다면은 애들의 저항이 심해요. 이걸 저항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아이들이 이제 결사반대하는 거야. 엄마만 가. 난 못 가. 막 이러는 아이들도 나옵니다. 문 꽝 닫아버리고. 이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려줘야 돼. 아니면은 평수를 작게 가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뭐 빌라나 오피스텔로 가든지 그 지역에 고정돼서 더 규모가 작은 데로 가지 밖으로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세가 막 올라가고 대출 규제를 막 하고 그러면 월세를 막 올려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냐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쪽으로 막 밀려나는 분들이 생기는데 이 분들이 아직은 재계약 기간이 안 와서 막연하게 야 지금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 좀 문제가 많다더라라고 하고 계실 수 있지만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년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해당이 안 되는 그냥 시장에 던져지는 분들이 나오면 이 전세금 충격이 엄청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장은 뭐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부가 이제 고민을 해볼 거예요. 저녁에 이제 밥 먹고 나서 여보, 우리 한 번만 더 전세 가자. 이제 떨어질 거야. 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내년에. 근데 보통 아내가 걱정이 많죠. 여보, 또 전세 갈 거야? 진짜로? 한번 고민해 보자. 라는 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한 번 더 전세로 갔다가 또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매수로 갈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을 포함해서 5대 대도시의 무주택 40대 가구의 평균 자산 규모라는 이제 표가 있습니다. 이 5분위가 상위 20%예요. 그러면 이 5대 대도시니까 그냥 뭐 서울 포함이라고 하면 뭐 비슷비슷할 겁니다. 서울이라고 해서 뭐 유독 자산이 더 많은 무주택자가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럼 40대 무주택자들이 상위 20%가 연간 소득이 1억 2,500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소득이. 근데 자산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3억 6천만 원 정도 있는 거거든요. 대출을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한 번 더 전세를 갈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여기서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뭐 6, 7억까지는 가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전세를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살 거냐에 이제 고민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상위 20%고 여기가 평균입니다. 대도시 40대 무주택 가구의 평균은 소득이 5천만 원이에요. 5천이고 순자산이 1억 7천만 원 정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번에 전세 못 올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뭔가를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계속 밀려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계가 있다. 아이들도 있고 40대 부부인데 아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사러 간다.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3억이랑 2억으로 살 수 있는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없죠. 그러니까 경기도로 많이 나가시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서울을 못 떠나는 분들은 오피스텔이라도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오피스텔도 이제 많이 올라 버렸어요. 괜찮은 오피스텔들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리고 있는 분들도 안 팔죠. 그래서 이제 돈은 똑같은데, 돈은 여전히 같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아파트를 갈까 말까, 경기도 갈까 말까 하던 돈으로 오피스텔을 갈까 말까 고민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오피스텔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빌라를 가야 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철인데 전세난에 빌라값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뭐 기사들을 보셨을 텐데 이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뻔한데 이걸 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출도 뭐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이도 키워야 되고 생활비는 뭐 뻔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피스텔이라도 사면 좋지만 오피스텔도 많이 올라서 이제 빌라를 사러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재개발을 노리고 사는 그런 수요도 있지만 아니고 그냥 거주용으로 사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대출 규제가 그러면 엄청나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거는 아닐 수 있는 게, 현재 지금 대출과 상관없는 시장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들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전세도 한 12억, 14억, 15억 이런 전세들 많고요. 뭐 20억 넘어가는 전세들도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곳들은 어차피 대출은 안 나와. 원래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이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죠. 지금 부모 찬스 없으면 꿈도 못 꾼다. 그래서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는데 반대로 2030인데 집을 막 사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지금 주택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지금 보세요. 강북에 전세가 25억짜리가 있다. 그리고 강남은 매매가 42억이다. 지금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아크로 리버파크 얘기입니다. 아크로 리버파크가 30억 넘어가서 막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는 30평대가 42억의 실거래가 찍혔어요. 여긴 어차피 대출 안 나오는 곳들이거든요. 전세도 막 25억이고. 그러니까 대출 규제랑 아무 상관없는 곳들도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거 뭐야? 이해가 안 돼. 약간 왜 저게 저 가격이지? 왜 쟤네는 왜 저걸 사지? 막 이런 게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시장이 계속 왜곡되니까, 야, 뭐 42억을 왜 저걸 주고 사지? 야, 나 같으면은 저걸로 그냥 빌딩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빌딩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훨씬 비싸. 빌딩은 훨씬 비싸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살 것도 없고, 여기보다 더 좋은 데도 없고, 돈은 있고, 그러니까 막 사러 오는 거예요. 대출은 원래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면 이거 완전 사면초가예요. 이게 사면초가입니다. 진짜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임대차 3법은 여전히 강력하게 이게 형성되어 있고,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지금 뭐 진행 잘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양도세 규제는 엄청나게 높아 있고, 뭐 보유세도 막 올려놓은 상태고, 이 상황에서 집값은 막 폭등해 있는데 이걸 다시 내리려니까 내릴 수도 없고, 집주인들을 팔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팔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 해달라고 막 요구가 막 빗발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형이 뭘 할 수 있느냐? 별로 방법도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전세 대출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 가계부채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도 관리는 해야 돼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다 막아놨고 다주택자는 어차피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전세 대출 받거나 무주택자가 집 사는 거를 쥐어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집 사는 것도 LTV 40%, 20%로 막 막아놨는데 이걸로도 지금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 전세 대출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이 더 걱정이다. 이게 내년에는 조금 총량 규제를 좀 풀어주면 좋은데 오히려 더 조인다고 합니다. 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번에 새로 취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출 규제는 지속된다. 자, 올해 6%로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6%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농협에서 6월달, 7월달에 저희 이미 7%인데요?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4%를 목표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은 이거 언제 다 떨어질까요? 올해 6%도 금방 다 소진을 해버렸는데 내년에는 더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은 정말로 대출을 받기가 힘들 것이다. 아마 상반기 내에 다 떨어지지 않을까요? 4%면? 그러니까 이걸 1년을 끌고 가야 되니까 상반기에 대출을 급격하게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막아야 돼요? 전세 대출이 늘어나니까 이쪽을 계속 막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이 4%를 어떻게 달성을 합니까? 내년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풀리는데 전세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무주택 전세입자들은 어떻게 갈 것이냐? 외곽으로 떠날 것이냐? 아니면은 반전세를 올려줄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분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냐? 전세는 이미 3억, 4억이 뛰었는데 대출 규제를 더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영식이 데리고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을 해줄 수 있느냐? 아무도 지금 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